올해 그 대졸자들의 취업률은 98%에 육박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거의 100% 취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참고로 또 우리나라는 대졸자들의 취업률이 67%밖에 안 돼요. 일본은 오히려 대졸자들이 갑의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상은 좀 유토피아는 아니죠. 월급이 너무 낮아요.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지금 MZ세대라고 하는 젊은이들은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공부하고 대전에 위치한 배지대학교 일본학과에서 일본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강철구라고 합니다. 우선 청년 실업률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 15세에서 24세의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어느 정도 실업률이 있느냐를 수치화하는 건데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군복무가 있기 때문에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들 중에 실업률을 보고 있지만 OECD 국가들은 국제 표준으로 15세에서 24세를 청년 실업률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볼 때 예를 들어 스페인의 경우에는 청년 실업률이 27.4%예요. 조사 대상으로 한 OECD 국가에서는 가장 높은 3명 중에 1명이 실업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이 한 8%, 우리나라가 5.4%입니다.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국가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4.2%인데요. 이 정도면은 거의 완전 고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완전 고용은 한 4% 전후로 보고 있는데 일본이 그 수치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청년 실업률이 아주 낮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유효 구인 배율이 뭔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유효 구인 배율이라는 것은 이제 노동시장에서 공급과 수요를 한번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구직자가 100명일 경우에 내가 취할 수 있는 직업이 몇 개인가. 그래서 100개가 있다라고 하면 1이 되는 거고요. 직업이 150개야. 그럼 이제 1.5가 되겠죠. 일본이 이 수치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1.58인가 그래요. 그리고 올해는 1.71이고 내년에는 1.78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1.71개나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0.6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0.67개밖에 안 돼요. 한 개가 안 되죠. 그리고 올해 그 대졸자들의 취업률은 98%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거의 100% 취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참고로 또 우리나라는 대졸자들의 취업률이 67%밖에 안 돼요. 한국에서는 직업을 갖는다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경쟁 체제 하에 있는 반면에 일본은 오히려 대졸자들이 갑의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야가쿠라는 말을 좀 해석을 하자고 한다면 오야라는 것은 부모라는 뜻이고 가쿠라는 것은 확인을 일본어로 발음할 때에 가쿠닌이라고 하거든요. 그 앞에의 가쿠를 따서 오야가쿠,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확인한다, 이 말이 오야가쿠인데요. 왜 이렇게 하느냐면 우리나라는 대졸자들의 취업 활동이 4학년 2학기 중간고사 이후부터 활동을 해서 아마 대략 12월 달 정도에 내정이 될 거예요. 그럼 한 2, 3개월 남겨두고 회사에 취업을 하기 때문에 이동이 별로 없는데 일본은 좀 다릅니다. 4학년 1학기 3월 달부터 취업 활동을 해서요. 한 5월 달이면 취업이 거의 이제 확정이 됩니다. 실제로 입사는 그 다음에 4월 1일이기 때문에 한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의 여유가 있죠.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다른 회사도 여러 군데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 더 좋은 기업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곤란하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서 아드님 또는 따님이 우리 회사에 들어온 것을 승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메일로 보내거나 그 승인하는 사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일본의 마이나비인가 그 취업 사이트가 있는데요. 50%가 넘는 부모님들이 오야가쿠 확인하는 전화 연락이 왔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그 인력난이 부족한가? 그 이유는 결국은 고령화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사회지 않습니까? 65세 인구가 29.7%, 즉 3명 중에 1명이 어르신이다. 이 정도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보통 우리가 생산 가능 연령 인구를 15세에서 64세로 보지 않습니까? 이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일본 경제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일본의 젊은이들이 취업에 대해서 그렇게 막 목숨 걸고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3D라는 말이 있죠. difficult, dirty, 또 dangerous.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이제 3K라고 얘기를 해요. 기찌, 힘들고, 또 기타나이,
더럽고 기갱, 위험하고 일본어를 따서 3K라고 하는데 이런 직업들을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력이 부족한 곳이 어디냐면 건설업, 교통, 숙박업 이런 데가 인력이 부족한데 이거 다 3K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호하지 않다 보니 직업은 많이 있지만 취업을 하고자 하는 곳은 이제 한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정년을 연장하는 겁니다. 일본이 정년이 60세거든요. 그런데 작년서부터 많은 기업들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화학기업인 수미토모 화학기업이 내년서부터 정년을 65세까지 연장을 하기로 했는데요. 물론 그전에도 65세까지 연장을 했지만 그 전까지는 59세 때까지 일했던 월급의 40%에서 50%밖에 안 줬어요. 그런데 내년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59세 때 받은 월급을 65세까지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퇴 안 하겠죠. 정년 더 연장을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겠죠.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월 1일에 한국과 일본에서 다 뉴스가 되었던 건데요. 메이지 야스다 생명이 2027년서부터 정년을 70세까지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단한 뉴스이죠. 그만큼 일본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늘리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충분히 이제 활용을 하면 되겠죠. 문제는 외국인들에 대한 알게 모르는 이제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인력난이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일본의 이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는 외국인 기능 실습 제도를 폐지를 하고 인력 부족이 심각한 간호라든가 건설, 항공 이런 12개 분야를 선정을 해서 즉시 외국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특정 기능 비자 제도라는 것을 작년 4월 달서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좀 유토피아는 아니죠. 왜냐하면 월급이 너무 낮아요. 왜 낮을까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슈퍼엔저 때문에 그러는데 작년 후생 노동성의 보고서를 보니까 일본의 남녀 평균 임금이 31만 8천엔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본 전체 평균 임금이고 신규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균 임금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자의 평균 임금이 18만 6천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화로 하면 한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죠. 전문대학 졸업자가 21만 4천엔, 그리고 대졸자가 23만 7천엔, 석사가 27만 엔입니다. 그러니까 대졸자로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 200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대졸자가 나 200만 원 받았어요. 엄마 아빠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취업은 잘 되는데 문제는 뭐야? 월급이 너무 낮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왜 일본이 과거 한 30여 년 동안 이렇게 임금이 상승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일본의 독특한 고용 형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일본에서는 노조가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을 목적으로 노조 활동을 하기보다는 근로자들의 안전 고용, 고용 유지 이것을 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종신 고용이 거의 이제 보장이 되었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용이 안정되어 있고 보장되다 보니 굳이 열심히 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러면 기업에서도 월급을 올려줄 필요가 없죠.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을 선호하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MZ세대라고 하는 젊은이들은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서라기보다 특히 일본에서는 돈을 좀 덜 벌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고 원하는 만큼만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일본 총무성에서 작년에 노동력 조사라는 보고서를 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25세에서 34세를 대상으로 해서 봤더니 10년 전보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들이 14만 명이나 더 늘었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지금 일본은 거의 완전 고용이라고 할 만큼 일자리가 많기는 하지만 이 젊은 친구들이 비정규직을 택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일본 최대 유통기업인 이온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온의 비정규직이 한 4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일본은 전체 비정규직의 한 2%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비정규직들의 급료를 7%나 인상을 했습니다. 보통 일본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3.5%, 3%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에 비해서 2배나 많이 이제 올려줬다라는데 아마도 이것에 대한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들은 다른 기업이 뭔가 선도적으로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따라하는 경향이 있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비정규직을 택하는 젊은이들의 이 퍼센테이지는 좀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보면 슈퍼엔저 그리고 임금 상승이 잘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일본의 매력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도 그렇지만 좋은 게 항상 좋은 게 아니고 또 나쁜 게 항상 나쁜 게 아니듯이 슈퍼엔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기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일본 경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침체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일본이 세계 경제 대국, 제2의 경제 대국이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세요. 올해 들어서 GNI가 우리가 일본보다 앞섰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밑에예요. 그래서 일본 경제가 망했다. 이거를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이웃 국가가 못 사는 건 우리에게도 손해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보다 시장이 훨씬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을 잘 읽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 먼저 실패한 것 혹은 일본이 먼저 성공한 것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한다면 우리가 향후에 어떤 정책을 세우거나 여러분들 각자가 어떤 일본을 상대로 해서 무역을 하건 아니면 일본에서 어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건 할 때 시간을 더 단축할 수가 있겠죠.